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솔빈 씨, 혹시 올해 도전하고 싶다거나 실천하고 싶은 챌린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보던 게 있었는데요. 그래요? 올해는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요. 우리 솔빈 씨의 도전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도전, 뭐가 있을까요?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물건을 살 때 전자영수증을 받거나 카페 가면 텀블러 이용하기, 네. 그다음에 무공해차 대여하기, 또 친환경 제품 구매하기 이런 것처럼 전혀 어렵지 않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게다가 가입을 한 후에 실천을 하면 무려 포인트까지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탄소 중립 포인트 녹색 생활 실천 말하는 거죠? 맞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도 당장 가입해 봐야겠어요. 오늘도 솔빈 씨 덕분에 또 좋은 정보 알았네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이 이산화탄소들만 슉슉 잘 잡아내기만 해도 이게 바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다 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열심히 많이 참여해주세요. CCUS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실현시킬 핵심 기술입니다. CCUS는 전 세계 기후위기 극복뿐 아니라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CCU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풀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CS 연구단에 근무하고 있는 윤여일입니다. 저희는 2003년부터 CO2 포집 기술을 개발을 해서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에 기술 이전해서 현재 상용화에 지금 이르러 있는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민배연 교수입니다. 저는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탄소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반대로 그런 탄소에너지 활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땅 속에 주입 저장하는 CCUS 기술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테슬라 창업주죠. 일론 머스크가 이 기술을 언급하면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솔빈 씨 혹시 들어봤어요? 당연히 들어봤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금이 걸린 프로젝트가 아닐까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의 상금을 건 엑스프라이즈 탄소 제거 프로젝트인데요. 머스크는 2025년 지구의 날까지 연간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100년 이상 격리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라는 과제를 개시했다고 해요. 혹시 교수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 프로젝트는 연간 1,000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실증을 해야 됩니다. 현재 모두 1,330곳의 업체가 전 세계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 본선에서 15개 팀들이 최종 본선에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추려졌군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네, 이제 1등 기업에게는 무려 5천만 달러의 상금,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기술에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해서는 더 이상 이 생태계의 탄소 순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머스크가 언급한 기술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CCUS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도 주목한 미래 기술 CCUS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CCUS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CCUS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활용했을 때 나오는 CO2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산화탄소라고 하죠. 네. 이 CO2를 포집해서 압축, 수송, 그리고
최종적으로 격리 저장하는 이 모든 단계를 CCUS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면 CO2 캡처에서 CC가 되고요. 네. 그렇죠. 유틸라이제이션이 U가 되는 거고 스토리지가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CCS라고 하면 CO2 포집해서 땅에 묻는 것까지가 이제 CCS라고 하는 거고요. 중간에 우리가 인류 생활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CCU가 됩니다. 그래서 CC 유틸라이제이션 이렇게 분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까지 하는 상태. 네, 그렇죠. 예. 결국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 잡아들여 버리겠다. 그리고 잡은 거를 기왕이면은 보관을 하거나 잘 사용해 보겠다라는 게 CCUS였던 것 같네요. 네. 근데 우리가 1단계부터 살펴봐야겠죠. CC, 탄소를 이 포집하는 단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CO2를 잡아내려면 이제 어디서 잡아내는지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CO2 포집의 그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맨 마지막 굴뚝에서 CO2를 잡아내는 게 연소 후 포집이고요. 그다음에 그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중간에 이제 발생되는 자체가 CO2만 나오게 그게 순산소 포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태우기 전에 이 연료가스를 먼저 중간에 CO2만 잡아내는 거 이게 연소전 포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상용화가 제일 많이 되는 것이 이제 연소 후 포집입니다. 연소 후 포집. 그렇죠. 실제 연소 후에서 CO2를 잡아내는 방법을 본다 그러면 액체인 그 습식으로 CO2를 잡아내는 습식 포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식, 그 소재를 이용한 건식 포집, 그다음에 멤브레인을 이용한 막분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연소 후에 CO2를 포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그 대형화가 좀 쉬운 그 방법이 습식 연소 후 포집인데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전 세계 그 CO2를 포집하는 대형 상용 기술의 거의 90% 이상이 연소 후 습식 포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땐 이 배기가스도 어느 공장 굴뚝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맞는 방법들을 다 따로 설계해줘야 되나요? 보통 이제 발전소나 제철소나 시멘트, 석유화학 요 네 개의 그 회사가 CO2를 가장 많이 내뿜는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CO2의 함량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함량에 맞추어 가지고 습식 기술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조절을 할 수 있군요. 네. 예. 뭐 말씀 들어보면 탄소 포집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점과 기술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도 사실 조금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곳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혜빈 씨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김혜빈 리포터입니다. 제가 탄소 잡는 전문가들을 찾아왔는데요. 과연 어떻게 탄소를 잡는 건지 제가 직접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기가 그 탄소 포집 기술 전문가분들 계신 곳이 맞을까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CO2 포집하는 그룹입니다. 제가 맞게 찾아왔네요. 그 탄소 포집 기술 제가 오늘 완전 정복을 해야 되는데요. 좀 막막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CO2 포집 기술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 포집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연구하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CO2를 잡아내는 기술 중에서 특히 산업체들 있잖아요. 발전소나 제철소나 시멘트 이런 그 대형 공정에서 나가는 CO2를 잡아내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예습을 했는데요. 이 탄소 포집 기술도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그 어떤 방법을 좀 연구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CO2를 잡아내는 기술이 보통 이제 습식 기술, 건식 기술, 막분리, 뭐 심냉법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화 공정을 만들 때 거기에 CO2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주로 습식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기술은 습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같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탄소를 포집하는 거죠? 그 연소 배원가스 속해 있는 그 CO2만 선택적으로 포집해내는 흡수해내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이 일회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가스 속에 있는 CO2를 한번 흡수했다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은 다시 바깥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얘 CO2를 빼냅니다. 그리고 재생해서 다시 CO2를 잡아러 가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CO2만 잡아내는 그런 물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박사님. 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장비가 이쪽에는 이제 CO2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흡수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2 가스를 흡수제에 주입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CO2를 잘 잡아내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건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CO2가 들어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네. 공기 중에 있는 CO2의 압력 자체가 위에 다 표시되는 것이고요. 네. 빨리 흡수된 거는 이제 아래쪽에 표시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 초록색 선이 가장 느린 안 좋은 거죠. 그죠? 네. 연구원님. 네. 이 단계는 뭐 하는 단계일까요? 앞에 세 가지 보셨죠? 네. 이 중에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여기서는 정밀하게 흡수량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오, 그럼 흡수량을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장비에서는 흡수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넘어갑니다. 저희 측정해서 기대했던 수치보다 안 나오면 저희는 진짜 실망해서 다시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내려고 저희가 또 뒤에부터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이젠 끝난 거겠죠? 아닙니다. 그 흡수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생에너지 측정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이 반응기를 이용해서 흡수제랑 CO2가 반응을 하였을 때 네. 이제 그 뜨거운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열을 측정하는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 그럼 그 뜨거운 열이 적을수록 좋을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포집 기술 상용화 단계를 성공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리는 큰 그림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향후에 지구 온난화에 거의 10% 이상 막아내는 역할을, 천병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향후에는 이제 지구 온난화 걱정 없는 맑은 지구에서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이제 그 백그라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더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애쓰고 있는 연구진 분들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말로 만들었을 땐 좀 막연했는데 영상으로 같이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CCUS 기술의 시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탄소 포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어떤 건지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하고 나서는 네. 수송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고압의 설비들을 이용해서 그 부피를 굉장히 줄여주게 되는데 압축을 시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압축 과정을 거쳐서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기체가 아니라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액체 CO2를 이산화탄소를 거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파이프라인과 같은 수송관이나 이제 배, 수송선에 실어가지고 활용할 곳이나 이제 저장할 곳까지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땅 속에 저장한다 그러면은 이제 땅 속을 이제 뚫어봐야 되겠죠. 네. 땅 속을 뚫을 때 어디를 우리가 찾냐면 이 땅속 한 깊이 800m 정도 되는 곳까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넣으면은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액체와 같은 상태로 아주 잘 저장이 되거든요. 영구 격리시켜서 우리 인류 사회와 차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땅이 넓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 비하면은 묻을 수 있는 땅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는지 좀 노력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한국에는 현재 그 삼면의 바다 쪽에 CO2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잠재량이 9억 톤 정도가 있고요. 그거를 먼저 이제 규명하기 전에 먼저 동해가스전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보자 해서 동해가스전? 그래서 해수부와 산업부가 이 동해가스전을 활용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 예타 대상 과제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금액이 2조 이상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현재 예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동해가스전이 된다 그러면 CO2를 포집해가지고 실제 가스전에다가 묻어보는 이 역할을 할 겁니다. 이 동해가스전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실제 그 가스를 저희가 채굴을 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이제 어느 정도 고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약 120만 톤 정도의 CO2는 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 상태고요. 그렇군요.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들이 현재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CCUS 기술이 최근에 나온 기술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이미 이제 석유가스 산업에서 1930년대에서부터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해왔던 기술입니다. 물론 지금은 더 발전했죠. 네. 왜냐면은 천연가스를 오늘날에도 채굴하고 생산할 때
천연가스만 잘 나오는 곳도 있지만 어떤 곳들은 이산화탄소가 10%, 많으면 20%까지 같이 생산되는 곳들이 아직도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산화탄소를 섞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분리하는 이런 천연가스 포집 공정을 이미 만들어 왔고요.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주입해서 저장하는 기술 역시 1970년대에서부터 석유가스 산업에서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넣어서 남아있는 석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석유회수 증진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석유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노후 유전에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면은 땅속에서 석유가스를 생산하면서 떨어졌던 압력도 보충해주고 또 이산화탄소가 이동하면서 잔전 오일을 조금 더 밀어주니까 오히려 더 석유가 잘 생산되겠죠. 이러한 두 가지 목적에서 채굴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당시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석유회수 증진 기술에서 이산화탄소를 쓰는 것은 환경 보호적인 목적보다는 에너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이제는 땅속에 잘 주입하고 저장해서 에너지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폐기물과 같은 이런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잘 저장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의 경제성과 환경 안정성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비록 처음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발전됐더라도 그때 연구했던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CCU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00년 가까이 된 기술이라는 거 알았네요. 최근 들어서 유독 그런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가 요즘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0기가톤, 1기가톤이 10억이니까 4,100억 톤 정도가 지난 10년 동안 배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185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추정해 보면 2,390기가톤, 그러니까 2조 3,900억 톤이 배출된 거예요. 산업 활동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체 양에 비해 지난 10년간 배출한 게 약 17%.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니까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심해지는 등 비가 이상하게 내리고 날씨가 이상하게 바뀌고 이런 기후 변화 너무 심해지니까 저희가 더 이상 이산화탄소 대기 중으로 무작정 배출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딱 2022년 한 해의 수치를 살펴보면은 2022년에 우리 지구가 내뿜은 사실 이제 우리 인류가 내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3.8기가톤이라고 합니다. 530억 톤 정도란 얘기죠. 우리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10년 배출량 대비해서는 2%, 1990년 대비해서는 무려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너무 빠른데요. 엄청나게 증가했네요. 그러면 2030년에, 40년에 이러한 증가 속도로 배출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이제 정말 상상하기 힘든 사건들이 발생할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고자 여러 번 이제 만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2015년에 체결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온도 대비 2도까지만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자라고 했는데 2도도 너무 높다. 네. 이제는 이제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말 여러한 정책과 기술들, CCUS를 포함돼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도 2020년에 특별보고서를 냈어요. CCUS 없이는 탄소 중립,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CCUS 기술에 기여도가 한 15% 정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아예 탄소를 배출 안 하면 물론 좋겠지만 어렵죠. 이 CCS 기술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기술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규제나 일반적인 노력만으로는 이 엄청난 배출량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국제적인 합의와 정책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함께 줄여나가자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15%를 CCUS로 줄여보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잖아요. 네. 그럼 현재는 몇 프로 정도를 담당하고 있나요? 현재는 전 세계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CCUS 프로젝트는 이제 40개가 조금 넘습니다. 네, 보통 그런 상용 규모 프로젝트들은 연간 100만 톤 정도를 처리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즈의 차이는 네. 있지만 그러면 이제 곱하면 대략 연간 4천만 톤 정도를 4천만 톤. 처리하니까 1년에 배출되는 게 거의 500억 톤 정도 되니까 아직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하지만 그만큼 시장도 성장할 커지고 것이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쑥쑥 커가지고 2050년까지는 25%를 꼭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넷째로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과 제거하는 양이 같아져서 총 순수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도 개인적인 목표로 내가 배출하는 탄소만큼은 좀 내가 아껴서 없애보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제품으로도 바꿔보고 네. 대중교통 이용하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넷제로를 실현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CO2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하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CO2가 나오는 게 화석연료를 이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CO2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 화석연료 자체의 그 패러다임을 결국은 이제 무탄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화력, 조력 이런 그 자연을 이용한 에너지로 그 모든 산업 구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적인 효율도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그 설치를 하려면 면적이나 그다음에 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단시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 이 CCUS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CCUS를 포함해서 각종 기술들이 탄소 중립의 이제 성과를 가를 이제 핵심 기술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CCUS 시장 규모가 2020년에는 약 16억 1,570만 달러 수준,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는 이제 2조 원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에는 그 규모가 35억 이제 4,200만 달러 수준으로 약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매년 연간 발표되는 CCUS 프로젝트의 증가 수를 보면은 거의 한 60%에서 2배 정도의 속도로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가파르네요. 그러네요. 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핵심 기술 CCUS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탄소의 포집과 저장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박사님, 다음 단계는 이제 포집한 탄소를 활용하는 거죠? 네. CO2를 포집해서 땅에 묻으면 제일 좋은데 문제는 이제 사이트를 찾는 것과 실제 이제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가교 기술로 CO2를 잠깐 활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CCU라고 하는데요. 이 CO2를 활용하는 기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CO2를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CO2를 어떤 그 인류가 필요한 어떤 물질로 바꿔주는 간접적인 그 변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CO2를 다른 그 간접 물질로 바꾸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메탄올이나 아니면 우레탄 아니면은 뭐 요소 이런 물질로 CO2를 이제 바꿔주는 건데 이런 물질로 바꿔주려면 결국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또 추가적인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 또 CO2가 또 나옵니다. CO2를 가지고 어떤 다른 물질을 만들 때 CO2가 더 나오다 보니까 이제 효용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최대한 무탄소 에너지로 그쪽에 공급을 해서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CO2를 케미컬로 바꿔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CO2를 이용해가지고 그 미생물을 이용한 아니면 뭐 미세 조류 같은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광합성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 바이오 디젤 같은 이런 물질을 만드는 건데 이 방법 같은 경우도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생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생물이 광합성을 너무 느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네. 처리할 CO2는 많아 죽겠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네요. 그렇죠. 미생물은 작고 네. 느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CO2를 이제 직접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게 원유를 증산하기 위해서 CO2를 지하에다 밀어 넣어가지고 그 반사압으로 원유를 캐내는 이오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용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선박을 많이 수주를 했는데 선박을 용접할 때 이 CO2 가스를 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스마트팜. 이제 미래의 그 식량의 그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그 하우스에다가 이제 그 식물을 빠른 시간 안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스마트팜에 이 CO2를 밀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탄소를 포집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전환 기술을 통해서 또 다른 자원으로 만들기도 하는 게 우리가 업사이클링 하는 과정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산화탄소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CU 기술이 친환경 미래 기술로 꼽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네, 수소 경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렇게 CCU를 포함한 CCUS가 수소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수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뭐 수소차의 개발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를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 기술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소 경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수소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수소를 만드는 방식에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붙여서 회색 수소, 파란 수소, 녹색 수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생산되는 수소의 거의 99%는 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이러한 수소들을 우리가 좋은 목적을 쓸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또한 많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레이 수소를 많이 만든다는 얘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니까 오히려 안 좋네요. 네, 그래서 CCUS 같은 기술을 써서 CCU를 또 활용을 많이 해서 온실가스는 처리하고 수소만 제대로 활용한다. 그런 수소는 우리가 조금 깨끗해졌다라고 해서 파란 수소, 블루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그린 수소, 녹색 수소가 되겠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분해할 때 쓰는 전기도 태양광 풍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탄소도 배출이 안 되고 네. 수소가 만들어질 텐데 기술의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레이 수소가 되어 있고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의 사회를 우리가 접어들어야 할 텐데 중간에 징검다리로서 CCUS 기술을 접목해서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CO2는 CCUS로 처리하는 이런 불수소가 일종의 가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잘 포집을 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게 또 현실적인 대안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해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CCUS 기술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캐나다의 카본 큐어라는 기업이 그 시멘트를 만들 때 거기에 CO2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시멘트가 굳어지는 과정을 더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CO2를 없애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그다음에 그 독일의 그 포페스트롤이라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 CO2를 폴리머에다가 집어넣어서 폴리카보네이트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소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경이나 투명한 플라스틱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CO2를 소모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우디나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 CO2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메탄이나 아니면은 그 디젤 이런 물질 그 어떻게 보면 연료죠. 일종의 그 친환경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활용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가지고 이 CO2를 쓰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열심히 탄소를 써주고 있네요. 근데 또 제가 화학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식품 쪽에 쓰는 게 꽤나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품 쪽에? 네. 네,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이제 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러한 곳들은 이제 옥수수를 이제 심고 남은 이런 폐 찌꺼기들 이런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추출해서 합성해서 바이오 오일을 만드는 산업을 기술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식물들은 이제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속에 저장하고 양분을 만드는데 이런 식물들이 이제 죽어서
썩게 되면은 또 그 이산화탄소가 그렇죠. 배출하죠.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습니까? 사실 다 탄소 고체 덩어리들이 다시 기체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연스러운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한 해 약 100만 에이커 넓이에 심어진 옥수수에서 이렇게 폐 쓰레기가 돼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60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잖아요, 농장 네.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네. 굉장히 큰 양이죠. 이렇게 땅에 버려져 썩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바이오 오일도 만들고 또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바르는 이런 바베큐 소스 같은 거 그런 거를 만들 때 제품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미국의 또 키버디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이제 친환경 단백질, 단백질 가루,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 가공육 같은 것도 만들고, 어허. 네, 굉장히 용도가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갑자기 친근해졌어요. 네, 약간 맞습니다. 치킨 얘기 나오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비슷하게 이렇게 제품화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핀란드의 이제 어떤 스타트업에서는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또 질소랑 결합시켜서 비슷한 단백질 분말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비슷하게 뭐 아이스크림까지 만든다고 아이스크림이요? 합니다. 네. 와. 아니, 경계가 없이 거의 모든 음식을 만들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빨리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식품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제 관심이 생기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CCU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박사님? 네, 국내에도 CCU 기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 생산된 프로덕트가 주로 케미컬이다 보니까 주로 오일이나 석유나 에너지 회사들이 이제 CCU 기업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CO2에다가 수소를 주입해가지고 메탄올을 만들어가지고 원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 CO2를 활용해가지고 탄산칼슘이죠. PCC라고 하는데요. 이 탄산칼슘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상용화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포집한 CO2를 활용해가지고 자체 회사의 그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라인에다가 이 CO2 원료를 직접 주입을 해서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드는 쪽으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드라이아이스나 아니면은 반도체 세정을 위해서 이 CO2를 99.999%까지 초고순도로 올려가지고 반도체 세정제로 공급하는 이런 식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탄소 포집 시설이 기존의 발전소나 산업 시설에 이제 장착이 되면 시멘트나 철강처럼 탈탄소화가 어려운 부분에 탄소 배출 저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걸 함께 해나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이제 다양한 CCUS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기도 하고 개발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3년 7월 31일까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상용 규모의 CCUS 프로젝트는 392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100만 톤 정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다 그 수치를 곱하면은 현재까지 추정되는 전체 포집 용량은 3억 6,100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392개가 다 가동되는 게 아니라 현재는 이제 한 40여 개 정도가 실제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래서 현재의 총 처리량은 한 4,900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평균 성장세 막 60%에서 2배 정도 사이를 오가는 이 CCUS 산업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개를 말씀드리면 노르웨이의 바다 밑에다가 땅속 한 1km 심도에 이제 집어넣은 슬라이프너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연간 100만 톤 정도를 이제 처리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유럽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바다에 있는 해양 지층에 넣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바다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도 이런 처리할 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일리노이 인더스트리얼 CCS 프로젝트라는 곳에서는 이런 옥수수 에탄올 생산 설비에서 연간 한 100만 톤 정도의 CO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CO2들을 모아서
땅속 한 2km 깊이에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이 네, 이러한 벤치마크 사례들을 바탕으로 중동에서도 브라질, 호주, 노르웨이 이런 세계 곳곳에서 CCS 프로젝트가 현재 상업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CCUS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도 한다는데요. 과연 어떤 기술들일까요? CCUS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상용화해야 하는 탄소 감축 기술인데요. 국내외 최신 CCUS 기술 동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인 CCUS 프로젝트에는 노르웨이 노던라이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노던라이트는 밤하늘의 오로라를 일컫는 말인데요. 유럽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에퀴노를 토탈, 쉘 3개사가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2024년 올해부터 연간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노르웨이 대륙동 해양 지층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노르웨이 내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생산 회사 노던라이트 사례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최신 CCUS 기술 동향은 CCUS의 디지털화입니다. 노던라이트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 SAB와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산화탄소 포집부터 수송,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고효율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CCUS는 포집, 수송, 저장, 전 과정에 센서를 설치하여 유량, 온도, 압력 등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득한 후 고성능 수치 해석 기법을 적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땅속에 주입할 수 있는지, 땅속에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얼마나 안전하게 저장되는지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체 유동 분석은 고차원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석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땅속에서 흐르는 모습을 맨눈으로 관측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일기예보처럼 정확할 뿐 아니라 계산 비용이 적절한 예측 시뮬레이션 기술이 필수입니다. 즉 효율적인 CCUS를 위해서는 실현이 가능한 수천, 수만 개 이상의 CCUS 시나리오들을 만들고 평가한 후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정해야 하는데요. 기존 방법은 사람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비용이 비쌉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다수의 가상현실을 만들고 신속히 분석한 후 선별된 최적의 사례들을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디지털 솔루션의 도입이 CCUS를 비롯한 최근 에너지 자원 개발 분야의 차세대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신 CCUS 기술 동향은 탄소 제거입니다. 기존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의미하여 상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탄소 제거는 대기 중에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까지 제거해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 이하로 만들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탄소 제거 기술은 대기 중 탄소 포집, Direct Air Capture, 줄여서 DAC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초대형 공기청정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석유 회사들은 이 DAC 등 각종 최신 CCUS 기술에 수십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석연료 기업을 넘어 저탄소, 탈탄소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최신 CCUS 기술 동향은 미국의 에너지 어스샷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2021년 기후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에너지 어스샷 8대 분야를 선정하여 2035년까지 풍부하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혁신을 가속화하는 의욕적인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DOE는 산디아 국립연구소를 비롯한 4개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탄소 제거샷 프로젝트 수행 컨소시엄으로 선정하여 3년 동안 매년 약 50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CCUS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물리, 화학, 수리, 역학 현상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수학, 물리학, 인공지능, 최적화, 자료동화 방법 등을 함께 통합함으로써 땅속의 아주 작은 틈인 공극에서부터 수십 제곱킬로미터의 큰 저장소 규모까지
이산화탄소가 땅 속에서 흐르면서 발생하는 자연 현상들을 정확하고 신속히 평가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CCUS의 상용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개발하여 온 다양한 원천 및 응용 기술들의 실증을 통한 상용화가 필수입니다. 세계 10위의 탄소 다배출 국가인 한국이 대규모 CCUS 인프라 구축 및 기술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저탄소, 탈탄소 국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인류를 구할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CCUS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배출된 탄소들을 잘 포집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니까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좀 가까워진 것 같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네요. 아, 맞아요. 근데 희망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모든 기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뭔가 찝찝한 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있죠. 혹시 우리가 이 기술에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 CCUS 기술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격. 네, 이 가격 자체가 톤당 150불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톤의 CO2를 처리하는데 $15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낮추려면은 결국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기술을 어느 정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그 규모를 크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한 장소에서 CO2를 많이 잡아낼 수 있도록 그 크기를 키워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커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약간의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를 포집해서 땅에 묻거나 아니면 포집해서 어떤 물질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톤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실제 미국 텍사스 정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CCS, CCU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부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국내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술에 대한 그 장벽을 깨기 위해서 산업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기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CO2를 어떤 물질을 바꿀 때 외부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에너지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톤당 아까 $150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비용 자체를 100불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최근 CCUS를 위한 법안 마련이 이제 촉진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혹시 교수님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제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CCUS를 하나의 산업으로서 이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가 이제 갖춰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CCUS 법은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후보지를 이제 선정하고 공표하는 것, 그리고 저장 사업에 대한 이제 허가,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감시 관리.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에 관한 이제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CUS 법은 이제 향후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공포될 것이고요.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어떤 좋은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국내에서도 CCUS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이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 일수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일수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열선이나 스프레이 처리를 하지 않아도 결빙을 막을 수 있는 필름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여기엔 이 빛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햇빛입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능성 나노물질을 이용해 가시광선을 쪼이면 스스로 열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필름을 영하 10도 수준의 극저온 표면 위에서 실험해본 결과 가시광선 수준의 빛만 비추면 얼음이 어는 걸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특히 자발적 열에너지 하베스팅 효과로 에너지 전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손쉽게 결빙도 막고 에너지도 아끼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는 기술이네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고령자가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북한산 등반에 성공해 웨어러블 로봇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문워크 옴니. 사용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이 부족한 다리 근력을 지원해 고령자의 재활과 일상을 도와주는데요. 골반 양쪽에 장착된 초경량, 고출력 구동기는 보행 시에 균형을 맞춰주고 착용자의 다리 근력을 최대 30%까지 강화해줍니다. 또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착용자의 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사가 완만한 흙길, 바닥이 울퉁불퉁한 돌계단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력을 보조하는데요. 게다가 무게도 2kg대로 초경량이라 타인의 도움 없이 쉽게 착용할 수도 있죠. 이 로봇이라면 고령자들이 일상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이 뇌 시냅스의 형성부터 소멸에 이르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시냅스는 기억하고 인지하는 다양한 뇌 기능을 조절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공동연구팀은 이 시냅스에 형광 단백질을 결합해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동물 실험을 통해 살아있는 포유류의 시냅스 변화를 세계 최초로 관찰하는 성과를 얻었는데요. 뇌 속 시냅스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는 미래. 뇌과학 연구 분야의 가능성은 우주처럼 무한하다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탄소 중립,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덕분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어떠셨어요? CCUS 기술을 꼭 상용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요? 네, CCUS가 한국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과학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